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쏟아지는 정보 속에 중심을 잡는 팩트 주민, 사실은 이겁니다. 팩트 지킴이 최대환입니다. 오늘도 시원한 팩트로 무더위를 날려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할 말은 하는 센 언니죠. 김요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공인 가짜뉴스 감별사 금준경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금준경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일본 구마모토에서 강진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 소식을 보니까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던데요. 피해 지역의 단수, 폭염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소식 많이 접했는데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부분이 그 와중에 가짜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요미우리 신문을 보니까 SNS에 지진을 미리 예측했다. 또 인공적으로 만든 지진이다. 어허. 이런 음모론성 글까지 돌고 있다고 하고요. 조회수가 무려 수백만 회가 넘는 게시물도 있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재난 상황을 접하게 되면 막막하고 또 답답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틈탄 가짜 뉴스들이다 보니까 평소보다 더 빠르게 퍼지고 더 무서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슷했는데요. 다만 재난이 아니라 세금으로 그 키워드가 바뀐 겁니다. 네. 지난주 보니까 정말 매일같이 세금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 무슨 양도세, 종부세, 여기다가 무슨 방지법 뭐 이런 것까지 등장하고 세금 얘기가 거의 도배를 했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건 그 기사들을 다 들여다보면은 정부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 그래서 계속 정해진 게 없다는 보도자료를 정부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를 하고 정부는 결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만 세금 관련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확실히 민감한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그렇죠. 때문인데, 그래서 기사 제목만 보고도 와, 세금 또 오르나 보다. 세금이 다시 깎일 일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먼저 좀 반응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우리 하나씩 짚어봅시다. 먼저 추가 세수 얘기부터 해볼게요. 자, 추가 세수. 이게 처음에는 저도 좀 이름이 낯설었거든요. 기사를 보면은 정부에서 최근에 추가 세수라는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국채 상환을 피하려는 일종의 꼼수 아니냐, 꼼수. 그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기사에 실린 전문가의 코멘트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아하. 일단 국가 부채를 안 갚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자, 이름 하나가 커다란 오해로 이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노 기자님, 이 추가 세수라는 게 실제로 그런 개념인가요? 아닙니다. 일단 기획예산처의 설명은 분명했습니다. 추가 세수는 국채 상환을 우회하려고 만든 개념이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또 오히려 용어 자체가 좀 낯설다 보니까 기존의 초과 세수와 혼동이 생긴 측면이 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름은 정말 비슷하죠. 네. 이제 초과 세수라는 건 그 해, 당해에 추가로 더 거친 세금을 말하는 거고요. 네. 추가 세수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더 거칠 수 있는 세금을 예측한 부분을 최근 정부에서 추가 세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국채 상환 원칙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이 사용이 됐다고 해서 기존의 제도가 바뀌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 추가 세수에 대해서 개념을 담을 미래대응기금 운용의 방식은 아직은 확정된 게 없고요. 자세한 내용은 2027년 예산안을 발표를 할 때 이제 곧 나오겠죠. 이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외에도 세금 관련해서 또 어떤 보도들이 있었나요? 8월 3일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보도들이 거의 쏟아지다시피 했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이 종이신문에서만 5개 매체가 한꺼번에 보도를 하는 그런 일도 네.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뭔가 좀 확정된 근거가 있어서 한꺼번에 보도된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린 또 생각할 법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또 보도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장기 보유 공제를 손본다.
그리고 공제 한도를 줄인다, 과세 기준도 바꾼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여기에 뭐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제도 이름까지 등장하다 보니까 검토 단계라는 생각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거 거의 확정된 거 맞나 보다라는 인상을 받기 쉬웠던 것으로 네. 보입니다. 종부세 쪽을 보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고 또 세액공제율을 낮춘다는 내용까지 있었고요. 또 양도세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상한을 새로 긋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댓글들은 난리가 났죠. 네. 난리가 났습니다. 전 국토를 몰수해서 국유화하시지. 아. 배급제로 바꾸면 정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네라는 비아냥도 있었고요. 집 한 채도 투기라 이거지. 다음은 전세도 부동산 투기로 몰겠구나라는 좀 확대 해석도 있고요. 이것들이 주식판으로 탈탈 털리니까 앞으로 벌 것까지 세금으로 털런가 보다. 이런 추측, 갑론을박의 댓글들이 267개나 달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거의 기정사실로 여기고 댓글들을 단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정부도 진화에 나섰죠? 네, 정부가 설명 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를 했는데요. 네. 여기저기서 기사가 막 쏟아졌지만 뭐 결론은 심플합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없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보도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아, 전 처음 들어보는데 제목만 보면 이런 법이 곧 시행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네, 확정은 아니지만 기사를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속도를 낸다, 네. 유력하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서 시청자나 독자 입장에서는 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이런 정보들이 막 쏟아지니까 그것도 여러 매체가 보도를 하니까 사실상 이게 도입이 되겠구나, 확정됐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의 핵심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일부러 주가를 누르는 것, 그러니까 주가를 좀 낮게 유지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상속 증여세 제도를 손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기사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도 유력하다라고까지 덧붙여 있었습니다. 역시 이 또한 내용이 상당히 들여다본 것처럼 구체적인데요. 정부 입장 어땠습니까? 네, 이번에도 정부 입장은 똑같았습니다. 관련 세제 개편 여부와 방안은 결정된 것 없다. 없다. 보면요, 세 개 다 패턴이 좀 똑같아 그렇습니다. 보이죠. 언론은 구체적인 숫자, 시행 시점까지 붙여서 쓰고 있고 정부 설명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아직 결정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검토됐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확정되지 않은 정보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언론은 언론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각자 할 말을 하고 있는 셈인데 검토 단계라고 해도 기사 제목만 보면 이건 빨리 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거든요. 이제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뭐 유력하다거나 뭐 속도가 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조금 더 이제 기사에 힘을 주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이게 결정된 거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결정됐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온도 차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 검토와 확정 사이에 끊임없는 이 줄다리기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딱 말씀하신 그 지점인데요. 정책 자체보다 불안감이 먼저 커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뭐 흔들릴 수 있고요. 국민들은 먼저 미리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래서 언론은 본연의 역할, 검토인지 확정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그러게요. 쓸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정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표현보다는 현재 어디까지 그럼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만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게 언론 입장에서는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보도들을 우리가 뭐 오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검토된 내용 중에 하나가 있을 텐데 다만 이런 내용을 보도함에 있어서 충분히 이 내용들을 여러 관계자들 또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보하고 명확한 근거를 좀 제시하는 게 언론 입장에서도 필요하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좀 더 이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뭐 일부 내용이 사전에 공개가 돼버렸다면 네. 거기에 따라서 더 투명하게 얘기를 이제 오가게 하면서 더 이 논의를 더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책은 그 어떤 내용이든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요, 그 과정을 보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가 곧 확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검토와 확정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팩트를 가려내는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유명인이나 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 언론사의 보도 자제를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AI 기반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관련 게시물을 신속히 찾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근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정부의 자살 예방 보도 대책 얘기입니다. 자, 이걸 두고 정부가 언론을 검열하려 한다. 또 AI가 기사를 감시한다. 언론사 지원을 다 끊어버린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해석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시원하게 짚어줄 김영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하입니다. 헌법과 법제도 기준에 따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든든합니다. 자, 정부가 연예인 자살 준칙을 위반한 언론사는 돈을 끊는다? 이 기사 제목을 보고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 제목만 보면 언론사 너희 명맥을 유지하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뭐 이런 협박처럼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논란이 이제 지난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미디어 온라인 분야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네. 이 발표에 따라서 이제 기사가 나온 건데요.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에 따른 모방 자살을 예방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 유통, 보호의 세 축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온라인의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보도를 하면서 또 많은 논란이 또 야기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부 발표 직후에 네이버에만 관련 기사가 한 100건 안팎으로 와. 쏟아졌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뭐 분석하는 영상, 해설하는 영상이 수십 건 이상 올라왔고 누적 조회수를 보니까 수십만 회를 넘기더라고요. 굉장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책 내용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언론 통제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놓고 논쟁이 크게 붙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속 반응을 보게 되면은 뭐 중국식 언론 통제 분위기네. 중국 또 등장인가요? 네. 진짜 언론 통제하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규제 통제하는 게 공산주의고 독재다. 뭐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반대 의견도 이번엔 많이 달리더라고요. 원래 이런 기사는 좀 자제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걸 가지고 무슨 입틀막이냐라고 반문하는 의견도 있었고, 자살 관련 보도는 아예 그냥 금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에 혼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민감한 주제인 만큼 갑론을박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발표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된 건가요? 네, 바로 이 내용 때문인데요. 그대로 전달해드리면 네.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을 해서 매체별 보도 준칙 위반 건수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위반이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된 매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아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보도 준칙을 위반하니까 지원 사업을 제한한다. 그래서 뭐 돈줄을 끊는다. 뭐 강한 규제다 식의 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그 주가가 전반적으로 폭락하는 사태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그 관련 보도를 막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네티즌 사이에 퍼지면서 이런 정보가 더 확산이 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논란의 핵심은 지원 제한이라는 표현 때문이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 지원 그리고 언론 보도 이게 한 문장 안에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네.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 언론사 불이익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쉽게 그냥 추측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살 보도 준칙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는 그 정책의 취지보다는 검열, 언론 통제 이런 프레임이 먼저 씌워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언론 검열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온 거군요. 자, 이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로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다만 언론 검열인지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부분은 단순히 표현만으로 그것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정부가 실제로 어떤 조치를 발표했는지 음흠. 그리고 그 조치들이 법률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바탕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정부가 언론사 지원을 끊는다. 이거부터 볼까요? 이게 강한 규제가 도입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일부 언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사업을 할 때 심사 기준 중에서 자살 보도와 관련한 위반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이제 제한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심의를 하는 주체는 일단은 정부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언론사들이 만든 자율규제기구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를 정부가 일부 심사를 할 때 반영을 한다는 조치인데 네. 이 정책은 지난 5월부터 이미 마련이 됐던 정책이고 이번에 발표가 된 거거든요. 5월엔 주식시장이 더 좋았죠. 그랬죠. 그리고 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에도 이미 자살 보도와 관련된 대책들이 꾸준히 나왔었고 지금 자살 보도 강령 같은 것들도 보건복지부가 아주 예전에 이제 만든 것처럼 정부에서 충분히 이것과 관련해서 오랜 논의를 거쳐왔다. 이런 맥락이 좀 들어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정책이 아니란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정부의 뜻은 좀 비교적 굉장히 분명합니다. 언론사를 폐간시키거나 기사를 삭제하겠다라는 거 전혀 아니고요.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부 지원이랑 보도 기준을 연결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거는 별도로 또 논의를 할 그렇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런데 최소한 정부가 언론사 돈줄을 끊는 거구나라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검열이라고 한다면 보통 보도 전에 미리. 내용을 심사하거나 그렇죠. 내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구조여야 하는데 이거는 사후 조치라는 점 그렇기 네. 때문에 검열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짚어주고 싶습니다. 묘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헌법에서 말하는 검열은 언론 보도를 사전에 심사하거나 그렇죠.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번 대책은 언론 보도를 사전에 심사를 하거나 금지하는 대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제도 그 자체로 헌법상 검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정부 지원 사업과 보도 기준을 연계한다는 점,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심도 깊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늘 언론사에게 주는 돈이 있는데 그걸 끊어버리겠다. 이게 아니고요. 보도 준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을 둔다. 이 얘기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또 하나 논란이 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발표문에는요. AI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이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걸 놓고 AI가 언론을 감시하게 만들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사실 AI가 언론을 감시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네. 물론 AI를 활용해서 24시간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내용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AI가 기사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뭐 대상을 추려내는, 분류하는 작업을 돕는다는 것이지. 언론사들도 아마 AI를 그 정도는 활용하고 있을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수단으로 AI를 활용하는 것이지 최종 판단은 자율심의기구가 맡는다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 자율심의기구들이 심의를 할 때 안건을 올릴 때 과거에는 사람이 일일이 체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1차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지 AI가 언론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막 제재하고 뭐 비굴하다. 그런 건 네. 절대 아니다라고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해가 불거진 이유를 보면 사실 결국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그렇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느냐가 명확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정책 발표 내용들을 보면은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AI 관련된 모니터링, 또 자율심의기구 협력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업계 사람들이나 이 맥락을 아는 분들은 특정한 언론 자율규제 기구가 있고 거기에 따른 보조적인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기사만 보거나 보도 자료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확히 뭘 한다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공백을 네. 의심과 또 때로는 음모론이 파고들 여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대책을 둘러싼 공방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한쪽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꼭 필요한 조치다. 한쪽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쪽이 모두 자신이 중요시하는 어떤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저는 이번 대책의 방향 자체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뭐 어떤 보도든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자살 보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정보 전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떠한 상황에 놓인 어떤 사람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보니까 저는 좀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베르테르 효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에서도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최소한의 안정장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이 베르테르 증후군 잠시 설명드리면 1774년 괴테 소설이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자살한 소설 속 주인공 베르테르를 따라서 당시에 유럽 전역에서 파란 연미복과 노란 조끼를 입고 모방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잇따라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유명인의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보도를 보고 비슷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베르테르 증후군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네, 보건복지부도 이 베르테르 증후군을 정책의 근거로 설명하기도 했거든요. 네. 보면요, 이 자살 유발 정보 신고 건수가 좀 집계된 걸 보니까요. 네. 2023년에 약 30만 건에서 2024년에 40만 건, 그리고 2025년에는 60만 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물론 모니터링도 강화됐겠고 시민 의식이 변화하면서 더 많은 접수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이게 얼마만큼 많이 적발되느냐 이런 것보다는 실제 보도 문화가 더 책임감 있게 바뀌느냐가 그렇죠. 바로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저도 여러 보도들이 이걸 준비하면서 떠올랐는데 한 유명인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유서 내용을 이제 당사자나 유족이 동의도 안 했는데 언론이 공개한 적도 있었고요. 네. 또 어떤 연예인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어떤 차를 타고 있었는지 취재하는 그런 기사까지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더 이상 자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저는 많이 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막상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명인인데 굉장히 공적인 사건과 얽혀있는 유명인의 자살 사고인 경우에는 그럼 보도를 하지 말란 거냐, 언론의 재갈에 물리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취지가 실제로 도입됐을 때 그렇죠. 분명히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또 시행된 이후에도 이게 좀 오남용될 소지는 없는지를 충분히 좀 검토를 하고 언론계나 함께 논의를 해가면서 좀 진도를 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법으로 이제 규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즉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네. 이번 정부 대책을 보면 언론 보도를 사전에 심사하거나 금지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헌법 제21조를 위반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번 논란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취지와 운영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이번 대책이 자살 예방 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부터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와 동시에 언론사들이 보도 준칙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있느냐는 따로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 이후 심정지로 사망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기 기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듯이 최근에 SNS에서 이런 글들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8월부터는 가족의 동의가 없이도 장기 기증이 가능해진다. 심지어 노인이나 취약계층의 장기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이 댓글들을 보면 무섭다. 이제 장기기증 등록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적지가 않은데요.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저도 막 공포가 몰려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가족의 동의 없이 누구나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적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 노인이나 취약계층의 장기를 국가가 임의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주장, 당연히 전혀 맞지 않습니다.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허위 정보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완전히 없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꾸며내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법안과 실제 시행된 제도의 일부 내용을 교묘하게 막 이어붙여서 전혀 다른 결론을 만든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이야기를 새롭게 지어낸 게 아니라 있는 이야기를 교묘하게 비틀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번 허위 정보는 크게 두 가지 정보가 뒤섞여 있는데요. 네. 하나는 2024년에 김혜지 의원이 발의했던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2025년 8월에 시행된 장기이식법이 있습니다. 당시 김혜지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 내용을 보면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생전에 본인이 장기기증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뒀다면 그 의사를 좀 더 존중하자. 이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도 장기 기증은요. 본인이 희망 등록을 미리 해놓을 수가 있게 돼 있잖아요. 등록만 해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기증 희망 등록만 해두면 본인의 결정대로 장기 기증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지만 현행 제도를 보면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분명히 밝혔더라도 실제 기증 단계에서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게 됩니다. 그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망 당시 의학적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별도의 절차가 지금 있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은 기증 의사를 밝혔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유가족이 반대를 하거나 뭐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김희재 의원은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문제로 본 건데요. 그러니까 본인 몸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한 것인데 네. 사후에 다른 맥락에 의해서 또 내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요. 국가가 국민의 장기를 마음대로 가져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생전에 본인이 분명하게 남긴 장기 기증의 의사를 사망 이후에도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지 바로 본인의 어떤 자기 결정권 그렇죠. 이것에 대한 논의였는데 온라인에서는 이 취지는 싹 사라지고 가족 몰래 장기 적출한대 네. 라고까지 완전 다른 이야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에 당연히 충분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른 주장으로 비판을 해버리면 정상적인 논의 자체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논란이 생길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까지 사실과 다른 얘기가 퍼져나간 걸까요? 일단은 2024년에 이 법안이 발의되고 나서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 댓글들이나 네티즌들 반응을 보면 국가가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다. 중국처럼 장기 매매를 하려는 것이다. 이런 근거 없는 주장들이 퍼지기 시작을 했고요. 게다가 김혜지 의원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이식받으려고 법안을 발의했다. 뭐 이런 황당한 주장들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음모론자로 굉장히 유명하죠. 고든찬이 네. 이 기사를 X에 공유를 하면서 논란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사에 따르면 김예지 의원이 휴대전화조차 켜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온 시각장애인 의원에게 차마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조롱을 던진 거네요. 이건 정말 너무합니다. 네. 사실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관련 게시물에 달린 댓글을 보면 이 적출된 장기는 국내에 필요한 사람이 아닌 독재자들의 수명 연장을 위해 그런 연구를 위해 쓸 거라는 황당한 주장도 있었고요. 네. 또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놓고 적출도 가능하겠다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이나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음모론적인 가정을 상상해 놓고 인신공격, 조롱, 혐오까지 이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뜻 봐서는 음모론 올림픽이 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 여론이 뜨거워지면서 법안 반대 국민청원도 또 올라왔거든요. 5만 2천 명이나 동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청원인은 장기 기증을 가족 동의 없이 강제 집행하려는 법안이다.
그리고 국민의 몸을 정부의 재고품처럼 취급하고 유족에게 평생 트라우마를 남길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대로 가면 장기기증 문화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김혜지 의원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2025년 10월에 그 법안을 철회하고 실제로 시행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번 허위 정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2025년 8월 시행된 개정된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지만 법에서 정한 유족이 없는 기증 희망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절차를 보완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김혜지 의원이 처음에 발의했다가 결국 이 외압이나 압력에 의해서 철회하게 됐던 그것과는 별도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족이 없는 장기 기증 희망자에 대한 제도 보완 얘기가 그렇죠. 어떻게 해서 가족의 동의도 없이 장기를 훔쳐갈 수 있다는 얘기로 뒤바뀌었는지를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어 하나가 딱 빠졌을 뿐이거든요. 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퍼져버렸죠. 그렇죠. 가족이 없는 경우에서 가족의 가족이- 동의 없이 또 여기서 국민 누구나 강제로 장기 적출한다. 이렇게 점점 부풀려진 겁니다. SNS는 이번에도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노인이나 취약계층의 장기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많은데요. 당연히 그런 내용은 현행법에도 없고요. 작년부터 시행된 개정안에도 없습니다. 이런 법안 자체가 이제 저는 본 적도 없고요. 이 노인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출할 수 있다는 이 허위 정보가 퍼지는 이 과정에서 이제 점점 자극적인 살이 덧붙여지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X에 퍼진 이 카드 뉴스를 보면 김혜지 의원 사진까지 들어가 있던데 혹시 그것도 조작이 된 겁니까? 사진 자체는 진짜 맞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장기 기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회 필리버스터 당시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 캡처 화면에다 배경색 바꾸고 여기에 설명을 그냥 덧붙여가지고 마치 장기 이식법을 설명하는 장면처럼 사용이 되고 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이제 진짜 사진이라 하더라도 자막이나 설명글, 배경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은 완전히 조작된 정보로 탈바꿈할 수 있다. 근데 보는 입장에서는 사진이 있으니까 진짜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허위 정보의 한 유통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장기 기증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사실 국민들이 장기 기증을 망설이는 이유가 꼭 이런 괴담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도 어떤 그 예우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나요? 어떤가요? 지금은 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시신 수습 과정이라든가 네, 예우에 대해서 뭐 아쉽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공론화되면서 지금은 장례 지원이나 뭐 기증자 예우를 이제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아직도 녹록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이식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나는 환자의 수를 보니까요. 2020년 2,191명에서 2025년에는 3,096명으로 늘었는데 오히려 같은 기간에 실제 이식 건수는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이 10명 중에 8명은 막연한 두려움, 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기증 등록 자체를 주저한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예우 자체가 좀 나아지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문제는 그러던 차에 이런 가짜 뉴스들이 확 찬물을 끼얹어서 발목을 잡아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조차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 사례를 취재하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던가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장기 기증은 원래부터 막연한 두려움, 네. 또 오해도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국가가 내 장기를 마음대로? 라는 막연한 추측 그리고 공포심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결국 공포를 자극하는 그런 가짜 뉴스는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공포를 자극하는 부분 중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중국. 이번에도 뭐 중국 같다. 자꾸 이제 정책 같은 걸 시행하는 데 있어서 중국 같다라는 말을 해버리게 되면은 네. 뭔가 심리적인 저항이나 제동을 걸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 건전한 논의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염려가 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짜 뉴스가 흔드는 건 진실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까지 앗아가 버리거든요. 불안감을 자극하는 정보일수록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습관 꼭 우리가 길러야겠습니다. 자,
자, 사람들은 흔히 순전히 만들어낸 거짓말만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본 사례처럼 사실의 조각들을 조금씩 비틀어서 이어붙이면 진실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팩트 주민 사실은 이겁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정확한 팩트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